청불이 보호자 있어도 안 될걸요 아마? 네, 안 될 거예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런데 미국은 그게 구분돼 있거든요. 보호자 있으면 되는 거, 보호자 있어도 안 되는 거 구분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안 될 거예요. 보호자 있어도 안 될 거예요. 근데 15세 관람가가 보호자 있으면은 12세도 볼 수 있어요. 15세 관람가가 12세도 15세 관람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데 청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경로가 있는 거예요. 자, 어둠의 경로. 자, 그다음 요것도 중요하다. 김우진 얘기는 또 다음 이것도 완전 재밌어요. 김우진 얘기 깜짝 놀랄 겁니다. 자, 다음 요거. 자, 5번은요. 개념적으로 이겁니다. 자, 이게 스텝 1이었고요. 이게 스텝 3였어요. 스텝 1은 무한히 서로 정기적으로 중성인 두 개의 금속과 비금속이 처음 있었던 게 스텝 1이고요. 스텝 3이 드디어 최종 목적인 이온쌍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알겠죠? 이때 우리는 화학에서의 관습적인 표현인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스텝 1을 그럼 이게 반응물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최종 상태인 스텝 3를 화학의 관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이건 생성물이구나. 그래서 결국 이 반응은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나겠죠? 그런데 이때 이 상태, 이 상태를 지금 스텝 백설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잘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니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지. 반응 미케니즘 상의 반응 중간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 5번은 처음의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 사이 어떤 중간체가 있는데 그 중간체를 새로이 정하고 반응을 살펴보자라는 문제가 되겠구나.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때 얘가 아까는 이 상태를 지나서 생성물이 되었다면 지금은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요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B 새로운 미케니즘을 적으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간체의 위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중간체 위치 에너지가 지금 그래프상에서는 3번, 동그라미 3번이라고 돼 있으니까 3번이라고 쓰시고요. 자, 우선 어쨌거나 스텝 1에 비해 스텝 백설표는 금속이 양이온이 되어버렸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되어버렸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양이온이 되고 얘가 음이온이 될 때 에너지 관계를 각각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가 우선 고려돼야 되겠구나. 왜? 어쨌거나 얘가 양이온이 됐고 얘가 음이온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온화 에너지는 발열이고 전자친화도는 흡열로 고려되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고려될 때는 항상 이렇게 빼줘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때 이미 백설표 상태에서는 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이온 상태로 거리 백설표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더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R 백설표 곱하기 E 플러스 E 마이너스. 자, E 플러스 E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양 전하량, 음 전하량이겠죠. R 백설표는 뭐냐면 떨어진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편의상 4파이 입실론 제로라는 쿨롱 에너지 상수 외에 아보가드로 수를 하나 더 곱해주라고 했죠. 이유는 뭐 때문에? 얘가 단위 자체가 킬로줄/퍼 몰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그렇게 해야 단위 계산이 옳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 동그라미 3번 상태 혹은 백설표 상태의 위치 에너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지금 그래프상에서 뭐로 표현되는 거예요? 0으로 표현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짜잔. 얘를 이렇게 근사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이게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이 마이너스로 변하고요. 그 감안해서 얘를 기준으로 표현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측 오케이? 자, 4나 파이나 입실론 제로나 다 정해진 상수죠. 아보가드로 수도 정해진 상수고요. 전자 전달량도 정해진 상수네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만큼이 다 뭐죠? 정해진 숫자라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금속의 이온화 에너지와 비금속의 전자 친화도가 저 거리 R 백설표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요 새로운 미케니즘을 얘를 전문 용어로 무슨 미케니즘이라고 하죠? 들어본 적 없어요? 옥스토비 책에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지금 이런 메커니즘은. 바로 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봐. 내가 이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나? 아유. 우리말로는요, 작살인데, 작살을 영어로, 훅 말고, 작살을 영어로, 작살이 영어로 뭐더라? 작살 이렇게 슉 던지는 거가. 작살, 도훈아 찾아봐요. 작살 영어로 뭐야? 작살 영어로. 작살. 간지가 작살이야 할 때 그 작살. 아니, 던지는 작살이잖아요. 작살. 그 영어로 뭐라 하더라? 내가 이게 단어. 20년 동안 해온 건데 이거를 하푼 미쳐버려. 나 진짜 그거는 하품 메커니즘 설명할 수 있어요. 이라고 합니다. 자, 하푼이 우리말로 자크살. 자, 작살을 뭐 할 때 쓰는 거죠? 우진아? 주로 뭘 잡을 때? 물고기 중에서도 작은 거 말고 주로 뎁다 큰 거 하겠어요? 그래서 좀 크기만 크면 보통 작살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살로 잡을 수 있는 제일 큰 거 고래. 그래서 이 작살 메커니즘은 작살로 고래 잡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왜 난데없는 고래? 우치나 고래 잡아본 적 있어요? 고래 잡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표현 이상해. 하여튼 고래 잡는 과정 알아요? 책으로 본 적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게 책에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죠. 그래서 뭐 미국 소설 중에 되게 유명한 소설 중에 모비딕 뭐 이런 소설도 있는데, 하여튼 읽어본 적 있어요? 왠지 읽어봤을 것 같은. 그래. 그래.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 자, 그 고래 어떻게 잡느냐? 자, 배를 타고 나가요. 넘실. 작사나 꽂아두고 계속 타면서 쫓아다니는. 그죠. 넘실. 그래서 자, 보면 짜잔. 푸시. 오늘도 즐거운 고래군이 있어요. 보시죠? 기분이 좋아. 오늘도 많은 플라크톤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아.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배를 탄 어부들이 와. 그리고 앞에 작사를 탁 든 사람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고래한테 작사를 쭈쭈쭈쭈쭈쭈쭈쭈쭈 해가지고 푹.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피가 질질질 나겠지. 질질질. 그럼 고래는 기분이 좋아, 나빠? 나빠요.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래서 고래의 표정이 바뀌어. 아니, 기분이 별로야. 그럼 고래의 그다음 행위는 어디로? 하늘로? 뭐 고래니까 어디로? 바닷속으로. 힝 하면서 들어가. 피가 질질질. 피가 왜 질질질인 걸 자꾸 얘기하냐면 고래는 유전적으로 항상 혈우병이 있어요. 예, 고래는 상처가 나면 피가 계속 나요. 잘 안 멈춰요. 그래서 고래라고 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혈우병을 항상 달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질질질. 그리고 이 고래가 몇 미터를 잠수하게 해요? 2kg. 예, 좋습니다. 대략 1km 정도 잠수할 수 있습니다. 진짜 1, 2km 정도를 잠수합니다. 대단한 생물형인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작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 어부 입장에선. 어부 입장에선 작사를 어떻게 되겠어? 잊어버리지. 1km 바닷속에 들어. 이거 어떻게 찾아?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어떻게 해놨어야 될까? 애시당초? 그렇지. 이렇게 로프에 연결해 둬야지. 2kg짜리 준비를 해요. 예. 그래서 작살 여기 이 고래잡이 할 때는 수 킬로에 달하는 로프를 준비해 둡니다. 만약 이 로프가 만약에 짧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네, 배가 딸려 들어갑니다. 크기가 작은 배는 같이 딸려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 고래는요, 초슬퍼 울트라 몬스터예요. 엄청난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럼 배 딸려 들어가면 여기 있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멸이에요, 전멸. 알겠죠? 전멸. 그쪽 사실은 고래 잡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건 이랬다가 얘가 바닷속에 있다가 한 몇 분 정도 잠수한다? 30분 정도 잠수할 수 있습니다. 30분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사람들이 갔겠지.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요? 로프가 달려 있다고 했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시 가까이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가지고는 이 고래가 또 숨고 올라가고 숨고 올라가고를 한 4시간 정도 반복합니다. 예. 에서 길게는 3일. 그러면 고래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탈진합니다. 탈진. 힘이 쪽 빠져가지고 탈진. 그래서 퍼집니다. 그러니까 퍼집니다. 근데 여전히 로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부들이 와서 퍼진 고래를 막 칼로 찌르고 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잡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 상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중간 어떤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금속이 아직 이온하기 전이고 비금속이 아직 이온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거리는 R 백설표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를 던져서 전자가 꽂혀가지고는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비유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금속 M이 이게 어부고요. 이 X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래예요. 그리고 던지는 전자 역할이 뭐겠어요? 이게 작살이라고요. 근데 작살에 딱 꽂히는 순간 여기 뭐가 나타나게 되죠?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역할이 뭐겠어요? 이게 저 로프예요. 그럼 로프를 당겨서 가까워진다고 했잖아요. 그 정전기적 인력으로 얘가 이온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 어부들이 작살을 이용해서 고래를 잡는 과정이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해? 작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렇다면 이 비유적인 상황에 미루어 자 여기 줄게요. 줄게요.
퀴즈 저러한 R 백설표가 그럼 다시 퀴즈 이런 식의 이온쌍이 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 R 백설표는 커야 될까요? 아니면 작아야 할까요? R 백설표가 클 때 이온쌍이 잘 만들어지는 걸까요? 작을 때 이온쌍이 잘 만들어질까요? 작아요. 고래잡이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봐요. 자, 여기 도훈이는 클수록, 슈미는 작을수록. 자, 캐스팅 보트. 클수록 2명. 그럼 자기는 클수록. 아, 대세 따라간다. 대세 따라간다. 클수록 EP 자기값이 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봐.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온쌍이 형성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래 포획이 완료된 거죠. 이런 상태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고래를 포획하려면 작살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알백설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작살 투척 거리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 내가 작살잡인데 나의 작살은 10m가 날아가 라고 하는 작살잡이 A. 그 다음 나의 작살은 20m가 날아가 하는 작살잡이 B. 누가 더 고액연분자? B가 더 고액연분자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 알백설표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값이 뭐 할수록 클수록 이온쌍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될 때 이게 커지겠어요? 작아질수록 커지겠죠. 전자친화도는 어떨 때 커지겠어요? 커질수록 커지겠죠. 그러면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 이온화 에너지 최소가 누구예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 이온화 에너지 최소 세슘이에요. 라듐은 왜 아니냐? 라듐은 방사성 붕괴를 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측정이 안 돼요. 라듐이네 하고 실험하려고 하면 다른 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 그러니까 전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 측정된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세슘. 전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전자친화도 제일 큰 거 누구? 누구? 염소 이키마스. 무슨 말 알겠죠? 플로라이드 아닙니다. 플로린은 전기 음송도가 1등이고요. 전자친화도는 묘하게도 염소가 1등입니다. 그 원자 반경 때문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가장 잘 형성되는 이온쌍은 누구다? 세슘 클로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문제가 거기 4페이지 6번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염소가 1쪽이라서 1 플러스 양이온입니다. 1쪽입니다. 1쪽입니다. 이게 뭐냐면 1쪽입니다. 1쪽이 네. 그 루비디움 아래쪽에 세슘 1쪽입니다. 1쪽. 1 플러스입니다. 네.
옆에는 스트론튬. 스트론튬하고 세슘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론튬이 진짜 위험한 건데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스트론튬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론튬이 왜 더 위험한? 세슘보다 스트론튬이 더 무서운 애예요. 왜냐하면 스트론튬도 방사성 동위원소거든요.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스트론튬이 누구랑 그 화학적 성격이 비슷하냐면 칼슘하고 화학적 성격이 아주 비슷해요. 그러면 스트론튬을 만약에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뼈에 박혀요. 뼈에 칼슘 대신에 스트론튬이 딱 치환이 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트론튬이 내 몸에 박힌 상태에서 거기서 내부 피폭이 돼요. 거기서 방사성 붕괴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 10년간요. 그래서 재밌는 건 생명체에게는 스트론튬이 1도 있어서는 안 돼요. 생명체 안에는 스트론튬은 1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 하나라도 존재했다간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에는 절대 스트론튬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스트론튬은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스트론튬의 적정량 이런 건 없어요. 아예 존재하면 안 돼요. 생명체 안에 1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전 국가적으로 스트론튬이 넘쳐나는 나라가 있죠. 어디에? 일본이죠. 일본이 지금 일본에 가서 아무거나 만지시면요 스트론튬 다 묻어 있어요. 일본에 가시면. 그래서 일본에 가서요 그냥 어떤 우리 가서 손잡이를 잡는다거나 편의점에서 뭐 물건을 집는다거나 뭐 누구랑 악수를 한다거나 스트론튬 다 묻혀와요. 일본에 가면. 그러면 생선도 먹으면 안 되니까. 예. 사실은 이게 또 해양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산물에 대한 걱정도 상당히 심하죠. 특히나 일본산 수산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방사능 난리 난 건 알죠? 근데 쉬쉬하고 있는 건 알죠? 알죠? 그래서 일본에 지금 세슘이 문제가 아니고요. 스트론튬은 1도 검출돼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일본에서 아무거나 풀 뜯어가지고 딱 조사하면 스트론튬 잔뜩 나와요. 그냥 그런 식의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에도 스트론튬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면 앞으로 20년 동안은 절대 일본 여행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나도 일본 여행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일본에 대한 뭐 역사적 감정은 감정인데 그거 별개로 뭐 여행에서 재밌는 건 또 별다른 문제. 일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본 끓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사능 사고 있기 전까지 터지고 나서 완전 끓은 거예요. 완전 끓은 거예요. 스트론튬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막 바로 즉각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건 아닐 거예요.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몸속으로 어. 들어가도 들어가면 거기서 얘가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중성자 막 튀어나오고 막 중성자 튀어나오니까 막 그걸로 죽기까지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서히 그래서 갑자기 뭐가 좀 코피가 나고 피곤해서 왜 그러지? 비행편에 갔더니 갑자기 갑상선 암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20년 후에. 근데 일본의 문제점은 일본 전 국민이 이렇게 될 거거든. 전 국민이. 그러니까 뭐냐면 갑상선 암이라는 건 잘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특히나 청소년은 절대로 갑상선 암에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 청소년들만 갑상선 암이 계속 발병되고 있어요. 이 스트론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니까 나이가 끽 해봐야 17, 18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길게 봐야 10년이지 짧게 봐도 1, 2년 새에 사람에 따라 발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일본 전 국민에 대해서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 일본 전 국민이 암에 걸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싹 다 죽기 전에 일본 전 국민이 암에 걸려. 다 죽기 하겠어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암 발생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 그럼 일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의료보험이 붕괴하겠죠. 의료보험이 붕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아픈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면 의료보험 내는 사람보다 타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의료붕괴 파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나라의 복지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복지가 무너진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회는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역사 문제 제대로 한다 안 한다도 있는데 거기 지금 내가 봤을 때 방사능이 아주 그냥 아작이 난 거야. 아작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지금 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도 심각하고 역사 문제도 심각하고 정치는 더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방사능 문제예요. 그래서 일본에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일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곳이 있거든요. 정말 가연이와 가은이를 꼭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가연이는 봤어요. 아기 때. 그때 일본 여행 많이 갔었거든요. 근데 가은이는 못 데리고 간 곳이 있어요. 거기 너무 데려가고 싶은데 진짜 사랑스러운 곳이 있거든요. 일본에. 근데 거기를 못 가요. 지브리 스튜디오. 지브리 미술관이 있거든요. 정말 가슴이 촉촉해지는 곳이에요, 진짜. 곳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못 데리고 와. 방사능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일본 갈 거면 뭐 싱가포르나 태국 이런 데 가세요겠죠? 네. 하여튼 일본은 안 됩니다. 20년 동안. 하여튼 그렇다. 자, 요거 알겠죠? 자, 그다음 뭘 해볼 거냐? 쫙 넘어가서리 요거는 조금 이따 해보고 9페이지 15번 문제 찾았나요? 9페이지 15번 문제 찾았나요?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 지우는 동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9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깜짝이야! 네. 일렉트로 네가티비티. 얘기 말씀드릴게요. 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선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라고. 네. 그래야 내가 설명해도 빨리 받아들이니까. 네. 다 말씀드릴게요. 자, 9페이지 15번. 1. 자, 한번 읽어봤어요? 자, 봅시다.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파워 of an atom 어떤 원자의 경향성이에요. 근데 어떤 경향성이냐면 an atom 그 다음 in a molecule 근데 어떤 파워냐면 to attract electrons to itself 자기 쪽으로 전자를 끌어들이는 경향성이에요. 저게 전기음성도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 휴이라는 사람이 쓴 무기화학 책에 저 정의가 있습니다. 난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난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영어를 아주 못합니다. 대신 글로 쓰는 건 조금 쓰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로 된 책을 계속 보기 때문에 쓰는 건 써요. 근데 말을 입에 떼려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알죠?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됩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글로 쓰는 거는 책을 읽었던 대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글로 쓰는 건 좀 되는데 이 말은 그래서 영어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쑥 썼다는 얘기는 얘를 내가 외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재밌는 건 아톰은 알 거고요. 아톰 알아? 아톰 알아? 저희 어릴 때까지가 어. 아는 선이 그렇죠. 요즘은 TV 봐도 아톰 안 나오더라. 안 나오죠. 요즘 뭐 나오지? 신비 아파트. 가은이가 신비 아파트까지 보더라. 예. 그 전에 요괴워치. 요괴워치 봤어요? 요괴워치? 안 봤어요. 다음이에요. 그다음 스폰지밥. 스폰지밥은 봤죠? 스폰지밥은 내가 봐도 재밌던데. 스폰지밥은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애들이랑 다 같이 봤지. 근데 그 이후로는 아톰은 못 봤어 최근에. 아톰은 안 나오더라. 뭐 하여튼 자 아톰. 근데 아톰은 어떤 아톰이냐? 이너 몰리큘. 어떤 분자에 속한 원자인 거예요. 그럼 이 원자는 그냥 원자가 아니고요. 이미 어떤 화학 결합 중인 어떤 원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로운 원자가 아니고요. 어떤 화학 결합을 이미 하고 있는 어떤 원자. 그러니까 이너 몰리큘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부사구 같겠지만 이 부사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런 원자가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경향성.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첫 번째 이제 아주 전반적인 경향성. 자, 이게 어찌 됩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 이걸 딱 그려놨다면 그 전기음성도 그리고 이제 전기음성도를 이제 그 표현할 때 이게 그리스 알파벳 카이로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써도 한글로 써도 말이 너무 길어서 줄였을 땐 이렇게 씁니다. 그럼 그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짜잔. 이렇게 될수록 그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무슨 말 알겠죠? 여기까지는 알죠? 이거 수능에도 나오는 거니까. 이때 아시다시피 그 전기음성도 3대장이 있죠. 3대장. 제일 크네. 3명의 대장님. 대장님이면은 센 거야, 약한 거야? 센 거. 근데 수소라고요? 전기음성도 수소래. 안 돼, 수소는. 바로 봐. F, O, N. 요 3개요. 요 3개. 수소 안 돼.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플로라이드, 질소, 산소. 플로라이드, 산소, 질소. 요 3개거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플로라이드, 산소, 질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때 수능 치는 애들은 이거 숫자도 외워. 사실은 전기음성도 숫자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외울 필요 없으나 옛날에 출제됐던 수능 문제 중에 전기음성도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가 나왔거든요. 진짜 개쓰레기 같은 문제가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내가 그 문제 보고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해도 전기음성도 외우란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보고 내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진짜. 여하튼 4.0, 3.5, 3.0이에요. 순차적으로다가 이렇게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참고로 질소와 염소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염소의 전기음성도가 이게 조금 애매꼬리해요. 네, 조금 애매꼬리해요. 그 문헌마다 3.1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요. 3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요. 애매꼬리합니다. 근데 아마 의미상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질소보다 염소가 약간
슬라이틀리 약간 더 큰 건 같긴 해요. 근데 질소랑 여기에 있는 염소가 거의 비슷하거나 염소가 약간 크거나 수치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한 전기 음성도 현상은 질소에서만 나타난다. 사실 3.1이라고 해도 3.0이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기음성도가 큰 편에 속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전기음성도가 컸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묘하게도 염소에선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강한 전기음성도 현상이 뭐겠어요? 자, 전기음성도가 강하다는 얘기는, 자 봐요. 강하다는 얘기는 주변의 전자를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한 전기음성도 현상은 질소도 염소도 전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묘하게도 염소에선 잘 안 나타나고 질소에서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뭐다? 염소는 3주기 원소여서 이미 전자가 많아요. 그리고 원자 반경도 크죠. 끌어들이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원자 반경이 크니까 핵하고 끌어들일 전자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가 크게 조사는 되는데 전기음성도가 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염소에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염소 중 누가 전기음성도가 크냐 작냐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를 묻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참고로 강한 전기음성도 현상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강한 전기음성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뭐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 강한 전기음성도 현상 때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현상. 혈압각도 혈압 중요하죠. 근데 뭐 전기음성도가 작아도 VS-EPR로 이제 결합각을 예측하니까. 형식 전하는 전기음성도가 차이만 나면 무조건 부여할 수 있어요. 차이만 나면. 혹은 뭐 산화수 같은 것도. 그리고 이제 형식 전하는 전기음성도가 아니라 그게 이제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형식 전하는 전기음성도랑 관계가 없어요. 방금 얘기한 산화수가 관계가 있고요. 그 전기음성도가 강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 현상 뻘뻘뻘바 수소결합이요. 즉 수소결합이 되려면 누군가 강한 전기음성도를 갖는 원소가 필요한데 대표적으로 니기, FON 요 세 개만 수소결합이 돼요. 염소는 안 된다고. 그 수소결합은 아주 또 입시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는 있을 거고요. 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자 보세요. 어쨌거나 여기 써놨네. 플로라이드하고 염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고요? 플로라이드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겁니다. 이 전자 친화도. 자, 영어 표현으로는 일렉트론 어퍼너티라고 하죠. 얘는 전자를 받아들인 후 방출하는 열량의 크기입니다. 이걸 전자친화도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면 플로라이드의 경우 전자를 받아서 플로라이드 음이온 기체가 될 때의 전자 친화도가 문제에서 뭐라고 제시됐더라? 플로라이드 328.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염소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들여서 염소 기체가 음이온 기체가 됐을 때 전자 친화도는 349. 자, 그런데 이때 이게 방출하는 열이죠. 방출하는 열이니까 이쪽보다 이쪽이 발열량이 더 크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보통 우리가 발열 반응, 흡열 반응 할 때 발열 반응이 잘 된다 그래요? 흡열 반응이 잘 된다 그래요?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발열 반응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흡열 반응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공급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발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열을 쭉쭉 내놓는 거니까 혼자 알아서 반응이 되니 흡열보다는 발열 반응이 좀 더 잘 된다, 잘 진행된다. 보통 이게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발열량이 더 클수록 두 반응 중 누가 더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봐. 이게 더 자발적인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불일치 비슷한 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뭐 전김속도는 누가 더 커요? 이게 큰데 오히려 전자를 받아들이는 자발성은 어디가 더 커요? 염소가 크다. 오씨, 이게 뭔 말이지? 이 차이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전자간 반발력. 아, 전자간 반발력. 전자간 반발력. 이게 이겁니다. 슈민이 배고파요? 아직 배 안 고파요? 만약에 한 끼를 굶었어. 배고파요? 보통 배고프다고. 좋아, 그러면 좀 두 끼를 굶었어요. 한 끼는 배고픈 것 같은데. 네. 좀 한 끼 굶었어요. 하여튼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무슨 말 알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지. 아침 거르고 한 2시쯤 된 거야. 그럼 배고프잖아, 솔직히.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것과 혹시 일본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상한 경기 중 스모라는 걸 알아요? 스모? 스모 알아요? 스모? 그 스모 선수들이 몸집이 이상하죠. 그 몸집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게요? 네, 하루 이 사람들이 뭘 먹냐면 장꼬나베라고 하는 걸 먹어요. 장꼬나베가 뭐냐면 사실 맛있어요. 장꼬나베 맛있어요. 뭐냐면 이만한 솥단지에다가 육해공 모든 재료와 쌀, 기름 넣고 달달달 볶은 거예요. 그리고 죽처럼 끓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해공 모든 재료에 짭짤하게 간돼 있고 쌀 들어가서 죽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누가 보고도 맛있는 맛이에요. 장꼬나베라는 그 일본식 음식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본 스모 선수들이 요만한 개인 솥이 있어요. 개인 솥으로 하루에 4번 먹어요. 그러면 그 몸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한 끼 굶은 슈미니, 끼니 때가 된 스모 선수, 누가 더 배가 고플까요? 슈미니가 더 배고픈 거죠. 왜냐면 이 스모 선수들은 소화를 잘 안 시키거든요. 살이 빨리 쪄야 되니까 계속 위에 음식을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끼니 때가 돼도 스모 선수들은 전기에 너무 많이 먹어놔서 그 배가 부르진 않아요. 그냥 배가 고프진 않아요. 근데 지금 위가 다 비어가지고 끼니 때를 지났으면 수민이 배고프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수민이가 더 배고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밥 먹는 양은 누가 더 많을까요? 수민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꼬나베를 먹는 스모 선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나요? 혹시 푸드파이터? 먹방 소녀? 먹방 소녀 아니에요? 몰라. 또 먹방 소녀면 또 모르겠다. 무슨 말이야? 먹방 소녀면 근데 먹방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먹방 하는 사람 보면 무슨 살이 안 찌는 게 이상한 뭔가 그 질량 보존이 돼야 되잖아. 에너지 보존도 돼야 되고. 왜 그렇지 그 사람들? 수원이관에서 충분히 소화를 안 하는 게 아닐까
이상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대요? 끝나고 바로 그냥 토하는 식으로 해서 아 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뭐 하는 짓이야? 돈이 벌리니까 아니 뭐 돈도 돈인데 그거 몸에 안 좋을 텐데. 아 그냥 난 뭐 미친 짓 아닌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 미치지 않고서 왜 그? 근데 뭐 사람은 미친 짓을 하니까 뭐 각 여러 부분에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좀 먹방은 근데 돈이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버나? 많이 번대요? 유튜브 1회당 5원 정도씩 벌어요. 5원이요? 한 명이 5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수 그러면 5원이면 그게 조회수 곱하기 해갖고 더 돈이 되는 거죠? 조회수 10 정도 야, 뭐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뭐 수억대 억대 연봉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영상 하나당 막 300만 뷰 이런 어. 그런 영상이 매주 올라오는 거. 어, 월당 1억 정도. 그래요. 뭐 그래 돈 많이 벌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만. anyway 그래. 어쨌건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배가 고픈 슈미니보다 수가 많이 먹는다. 끼니 때가 된 스모 선수가 많이 먹을 수 있다고요. 바로 배가 고픈 슈미니가 플로라이드고요. 배가 끼니 때가 된 스모 선수가 염소예요. 이해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당장 앞에 밥이 있어요. 아직 밥을 먹기 전이에요. 밥에 대한 욕구는 수민이가 더 커요? 스모 선수가 더 커요? 한 끼 굶은 스모 선수가 밥에 대한 욕구가 더 높다고요. 그게 플로라이드예요. 근데 막상 먹어라 라고 하면 누가 더 많이 처먹어요? 스모 선수가 더 많이 처먹죠. 그게 염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를 받아들이기 전이에요. 전자에 대한 욕구예요. 아직 먹기 전에 이거 무슨 말 나겠어요? 아직 먹지 못했어. 이게 전기 음성도야. 무슨 말 나겠어요? 그런데 전자친화도는 뭐냐면요. 전자친화도는 바로 전자를 받아들인 후의 안정성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스모 선수 얘기한 이해를 알겠죠? 알겠죠? 이걸 이제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플로라이드의 원자 반경이 염소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래서 F-가 되었을 때 내부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난다. 좀 크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밥에 대한 욕구는 한 끼 굶은 수민이가 더 큰데 그렇다고 배고프다고 스모 선수만큼 다 처먹어 버리면 소화불량에 걸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유적으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답안을 쓸 때는 딱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알겠어요? 이렇게 딱 쓰면 채점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익힌다. 준다. 8. 깜짝이야. 요 정의는요. 요 정의는 일반적 정의입니다. 전기음성도의 일반적 정의입니다. 근데 이 전기음성도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 이 바로 뮬리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철자가 어디는 L이 하나고 어디 두 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맞는지 모르겠네. 맞아요? 이게
밀리칸 이 사람이 저 그림방울질의 밀리칸인지 또 다른 밀리칸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철자가 약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어쨌건 이 밀리칸의 전기음성도 정의.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1. 짜잔. 이게 또한 밀리칸의 전기음성도 정의입니다. 자 아까 3.0, 3.5, 4.0 이렇게 썼던 거 있죠. 네. 그런 정의는 누가 한 정의죠? 폴링의 정의입니다.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 체계를 정하는 걸로 폴링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밀리칸도 노벨상 받을 수 있었어요. 요걸로. 근데 폴링한테 밀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뭐라고? 정의가 안 됐다고요? 정의가 안 됐다고요? 사실은 비활성 기체는 누굴 정의를 들더라도 정의하기 애매합니다. 누구를 해도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봅시다. 자, I가 뭐죠? EA가 뭐죠? 전자친화도. 자, 그럼 잘 보세요. 만약 어떤 원자가 전자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1. 전자 제것이 에너지가 크게 필요하다. 자, 충분히 정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맞나요? 아이고. 그러면 전자 제것이 에너지가 크게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가 크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전자를 받아들일 때 발열량이 전자를 좋아하니까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 친화도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커진다. 발열량이 크면 크게 나타나. 크다. 그러면 봐봐. 어떤 원자가 전자를 좋아한다면 전기음성도는 크게 표현되겠어요? 작게 표현되겠어요? 크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도 크고 전자 친화도도 크면 전기음성도도 크다. 라고 정성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밀리칸의 전기음성도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밀리칸의 전기음성도는 사실은 전기음성도와 원자의 성격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을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해요. 아주 좋은 함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이 비껴간 거예요. 그 결정적 단점이 뭐냐를 서술하라는 거예요. 칠판에 다 있어요. 전자 제거할 때 I를 특정하지 못해서. 제거할 때 전 우주의 모든 원소에 대해 이온화 에너지는 다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특정을 못해요. 좋아하지 않는다면요. 항상 대소는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항상 측정이 가능하죠. 대소. 스무고개를 하는 스무고개야. 칠판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염소의 힘이가 더 큰데 실제로는 전기음성도가 더 작으니까. 이온화 에너지까지 고려해서 표현하면요 다 설명이 됩니다. 다 됩니다. 바로 봐. 이 IE와 EA는
원자 상태에서 측정되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런데 전기 음성도는 분자 내 원자의 성격입니다. 아까 내가 여기 썼잖아요. 인더 몰리큘. 즉 전기 음성도의 정의가 화학결합을 이룬 상태에서의 원자의 성격이에요. 근데 이온화 에너지와 전자친화도는 그게 아니라 화학결합을 이루지 않은 원자의 성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의 차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4.0, 3.5, 3.0은 진짜로 화학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전기음성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이 폴링한테 갔고 밀리칸에서 이제 아깝게 이제 아씨 에어컨 좀 추운데 이거 끄자. 이거 이게 세게 틀면 아시겠죠? 자,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이 있나? 됐죠? 그래서 이렇게 2번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올래요? 아니면 더 해요? 바로 해요? 더 해도 되겠어요? 도움 괜찮아요? 그래요? 그 다음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재밌습니다. 자, 여기 줄게요. 준다잉? 줄게요. A. (3번) 1. 3번이 이제 대소비교인데 1 시타1과 시타2를 비교하시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탄소의 플로라이드, 슈쇼, 슈쇼 플로라이드. 자, 그럼 이때 여기를 시타1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시타2라고 할게요. 대소비교.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어디가 더 클까요? 모르지. 자, 거수를 해봅시다. 민주주의 사회니까는 다수결로. 표본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더 많지는 않으니까. 자, 시타1이 더 크다. 원이 더 크다. 도훈이 더 크다. 시타2가 더 크다. 이거 다수결에 의해서 이거 진짜 다수결에서 결정을 해야 돼. 자, 잘 봐요. 1을 2조. 2조. 그런 기적의 논리를. 자, 어디가 더 커요? 2가 더 크다. 2가 더 크다. 자, 시타1이 더 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래도 수소보다는 플로라이드 원자 방향이 더 크니까 요들 사이에 청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얘를 전자를 끌어다녔기 때문에 걔네들과 번말이 클 것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시타1이 더 크다고 생각한 건데, 자, 놀란 건 이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 번째 1. 전기 음성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플로라이드, 탄쇼, 슈쇼 중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작다? 열에.
될 거다 이런 말이지. 그럼 플로라이드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4.0. 탄소는 2.55. 수소는 2.2. 뭐 사실 외울 건 없는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의 수치를 정한 사람이 누구? 폴링. 알겠죠? 폴링.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에서 탄소로, 탄소에서 플로라이드로 결합 전자쌍 어이씨 모기 모기 있잖아요. 어이씨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놨더니 있는 모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기는 죽은 모기. 이게 내가 거짓말로 한 게 아니고 이거 조선시대 문헌에 나오는 말이야. 한자로 딱 쓰여져 있는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도 모기 정말 짜증났다 이거죠. 과거 문헌에 일부 나오는데 가장 좋은 모기는 죽은 모기다. 이렇게 미치겠어. 진짜. 자 어쨌건 그래서 수소에서 탄소로, 탄소에서 플로라이드로 결합 전자 쌍의 일부가 이동한다. 맞나요? 이 전자쌍이 이쪽으로, 이 전자쌍이 이쪽으로. 왜? 전김송도가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니까. 맞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뽀로뽀로뽀로뽀. 짜자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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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바로. 요 비금친 영역의 전자 밀도가 올라가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전자 밀도가 올라가니까 요 영역 사이의 인력이 발생하겠어요? 아니면 청력이 발생하겠어요? 전자 밀도니까 청력이겠죠. 청력. 그럼 이 청력은 크게 만드는 게 좋아요? 작게 만들수록 좋아요? 그렇지.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비금친 영역은 서로 가까이 붙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존 109.5도. 109.5도를 왜 기준으로 하는지는 알겠죠? 여기 다 메테인이면 수소면 다 109.5도. 가장 기본 각도가 109.5도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시타2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어쩔 수 없이 기하학적으로 3차원 입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커지면 어느 한쪽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하고 여기에 청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청력을 줄이기 위해서 각도를 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수소보다는 플로라이드가 원자 반경이 조금이라도 더 크겠죠. 원자 반경이 더 큰데 이미 탄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이 급한 거예요.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청력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를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좀 약간 줄어들어도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향이 좀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먹 같은 걸 저기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겨드랑이 사이에 딱 끼면요. 이거 차렷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 주먹을 여기 갖다 대면 이거 충분히 차렷이 되잖아요. 얘가 겨드랑이 사이에 낀 주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덜 끼어있기 때문에 각도가 줄어들 수가 없다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대소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그러면 거기 또 몇 번을 해보느냐? 16번. 16번 이키마스. 뭐라고요? 3번에 2번은 16번을 해보고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칠판을 지우고 아이고야, 메스 보자. 16번. 자, 문제는 파악됐죠? 자, 16번은 뭐냐면 그 유명한 이게 되겠습니다. 뭐? TBP 이키마스. TBP. 자, TBP는 뭐 줄임말이냐면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 이걸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트라이고널은 삼각, 바이는 쌍, 피라미드는 뿌르. 이렇게 번역해요. 바이 알죠? 바이. 예를 들면 뭐 나는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아. 이런 사람이잖아. 그런 경우를 뭐라고? 바이섹슈얼하다고 하잖아요. 바이. 그래서 우리말로는 삼각 쌍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삼각 쌍뿔의 첫 번째 누이스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각 쌍뿔 구조 갖는 게 억수로 많거든요. 억수로 많기 때문에 얘 하나를 들어볼게요. 바로 그 유명한 PF5. 자, 이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짜잔 한 다음에 자, 인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인은 15조 원소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플로라이드는 플로라이드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이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중심 원자의 전자 하나에다가 플로라이드의 이 전자 하나 있죠. 얘를 그냥 짝대기로 쭉 연결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요 플로라이드의 옥텟을 만족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플로라이드는 전기임 성도가 커요, 작아요? 1등이죠. 그러니까 플로라이드는 전자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로라이드는 무조건 전자를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받아들이겠어요? 옥텟 될 때까지. 그래서 모든 루이스 구조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플로라이드는 항상 옥텟을 만족해야 됩니다. 플로라이드가 옥텟이 안 맞아? 무조건 틀린 거야. 그죠?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인에서 이 전자 하나를 플로라이드랑 단결합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 플로라이드를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입체수가 얼마가 나와? 수가 5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다가 VS EPR 얘를 적용을 하면 자, 인을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으로 플로라이드가 붙어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이 몇 도? 여기는 120도. 여기는 몇 도? 90도 정도가 될 텐데 이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요 세 개의 플로라이드 있죠. 요 세 개의 플로라이드.
이 세 개의 플로라이드가 중심인을 토대로 XY 평면을 이루고 이 XY 평면을 영어 표현으로 이코토리얼 방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 이코토리얼의 형용사 뜻은? 원래 영한 사진 찾으면 이코토리얼의 뜻은? 적도라고 번역합니다. 적도. 적도를 영어로 이쿠에이터라고 하거든요. 적도 알죠? 지구의 적도.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의 나라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적도에 있어요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쿠아도르. 네. 에쿠아도르 알겠어요? 이게 스페인어식 발음이에요. 이쿠에이터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거의 형용사형이에요, 알겠죠? 그럼 왜 적도냐? 지구에서 적도면 그걸 XY 평면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적도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다가 EQ라고 아래점자를 쓰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 얘는 평면에 수직하니까 그럼 얘는 뭐 무슨 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냥. 얘는 이제 Z축이라고 하면 되겠죠. Z축.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Z축을 영어 표현으로는 엑시얼 방향. 우리말 번역은 축방향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X 아래점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놀라웠게도 짜잔, 이게 157 피코미터입니다. 자,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쓰는 건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이코토리얼은 154 피코미터입니다. 아, 뭐의 차이가 있다? 결합 길이의 차이가 있군요. 그러면 누가 더 작고 누가 더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짧을수록 강한 결합이에요, 약한 결합이에요? 짧을수록 강한 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호, 이쪽이 스트롱가구나, 이쪽이 위커구나. 그래서 TBP에서는 저렇게 엑시얼 결합이 더 약한 결합이다라고 말을 설명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설명할까요? 예, 결합과학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결합과학이 다르니까요. 왜 이게 조금 더 강하다, 이게 조금 더 약하다 이렇게 쓰는 걸까요? 왜 저렇게 쓰는 걸까요? 왜 약하고? 왜 그럴까요? 자, 아주 좋은 양자역학적 설명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는 입시에 나오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 90도 반발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사실은 조금 이제 뭐냐면은 이제 족보가 없는 설명이긴 한데 그래도 아주 전문적인 화학 체계도 언급이 됩니다. 이건 족보가 없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자, 뭐냐 이겁니다. 전자쌍끼리 90도가 되면 청력이 매우 커지고 불안정해진다 라는 게 90도 반발 이론의 가정이에요. 근데 왜 91도도 아니고 89도도 아니고 왜 90도냐? 그거에 근거가 없어요. 왜 하필 하고 많은 각도 중에 하필 90도냐? 그게 이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족보 없는 이론이야겠죠? 네.
그런데 저걸 받아들이잖아? 저걸 믿잖아? 저걸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왜? 뭐냐면 십자가에 어디 매달려서 사막에 어딘가에 나무 뚱치에 매달려서 간에 칼을 찔렸는데 피가 콜콜 났거든요. 그래 죽었어. 근데 3일 후에 누가 살아났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자, 논리적으로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 천국에 가잖아?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도 믿을 수 있잖아, 우리가. 간에서 피를 콱 쏟았는데도 사람이 살아나. 그거 심지어 그런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 근데 이것도 못 믿으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정도는 믿어주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뭐 그런 것도 믿는데 이런 거 못 믿을 수는 없지. 예. 근데 어차피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90도 한발이론. 그래서 믿는다면 이때 첫 번째 1 봐봐. PF 이코토리얼은 두 개의 PF 엑시얼과 90도 관계지. 맞아요? 맞나요? 근데 PF 엑시얼은 세 개의 PF 이코토리얼과 90도 관계지. 맞나요? 맞죠,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얘가 그래서 안정한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불안정한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불안정한 결합이라는 얘기죠. 왜? 90도 반발 관계가 엑시얼에서 더 많이 나타나죠? 90도면 안 좋다며요. 그럼 안 좋은 게 더 많으면 쟤는 더 좋은 거라는 얘기겠어요? 안 좋은 거라는 얘기겠어요? 안 좋은 게 더 많으면 안 좋은 거지 뭐. 알겠죠? 그래서 이코토리얼보다 엑시얼 결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약하고 그만큼 결합 길이가 길어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 했구나. 3 치환기 효과. 그 치환기 효과를 설명할 게 바로 PF3CL2예요. 쟤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사실 F나 CL이나 다 무슨 족 원소예요? 다 17족 할로젠 원소잖아요. 그러면 왁구를 이거 잡는 거 아니에요? 왁구가 이거고, 왁구란 말은 알아요? 이게 또 틀이랍니까? 일본 말입니다. 왁구. 왁구. 그 틀이니까 틀. 얼굴 얘기할 때 왁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을 왁구라고 해요. 왁구 좋다, 이게 틀이 좋다,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안 봤다길래 그래가지고. 네.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기본 틀은 이렇게 두고 여기서 아까는 모두 다 플로라이드였는데 플로라이드 2개를 빼고 염소로 바꾼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5개 자리 중에서 2개를 빼고 거기 염소 2개를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저 PF3CL2의 가장 적절한 구조. 그럼 여기서 5자리인데 2자리 빼고 염소로 바꾸는 거니까 약간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걸 알겠죠? 그럼 약간의 경우의 수 중에 가장 안전한 게 뭐냐? 뽀르보르보르바 짜잔. 그 다음에 자,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플로라이드 3개, 염소 2개 어떻게 배치하느냐? 뽀르보르보르바 이게 가장 적절한 구조 이기마스. 왜냐면 CL의 E가 F가 커져.
뭐라고? 뭐라고? 그래? 아니 뭐라고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잖아. 자, 이 뭐냐? 보시다시피 어느 자리에 플로라이드를 채웠죠? 엑시얼 자리에 플로라이드를 채웠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건 요겁니다. TBP에서는 결론적으로 엑시얼 자리에 전기 음성도가 큰 치환기를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즉 어떻게 된 거냐면 5자리를 만들어 둔 다음에 플로라이드과 염소를 지켜보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지? 플로라이드. 그러면 플로라이드를 엑시얼에 2개 넣어 놓고 나머지를 그냥 쭈루룩 채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논리.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면 결합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 다음 그 덕에 결합력이 증가하죠. 왜냐?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그만큼 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기음성도가 크면 끌어들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내가 전기음성도 큰 원자야. 그럼 다른 애랑 결합해야 돼. 근데 내가 전기음성도 커. 결합 전도성을 내 쪽으로 끌어들여. 그럼 이 반대쪽 원자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쌍이 끌려 들어오는 것만큼 원자핵도 따라 들어오겠죠. 그러면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항상 나타나요. 그게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가 보여주는 효과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엑시얼에 배치되면 원래는 결합 길이가 길었죠. 엑시알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합력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결합력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분자 전체적으로 불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안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안정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TBP에서는 저 전기음성도가 큰 애가 엑시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방금 슬쩍 지나가 버린 15번의 괄호 3번의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콜수트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조금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수트는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그리고 오늘의 선물 받으세요. 받으세요. 네. 기출 문제 좀 정리한 건데요. 내가 그냥 시간 날 때 한 문제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이게 세트가 다 완결되면 다시 한번 예쁘게 묶어서 다시 한번 또 드릴게요. 알겠죠? 그냥 가져가서 한번 쓱 보라고. 알겠죠?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